상호야 가자. 언제 우리끼리 또 여행 가보겠냐? 애들이 남편을 죽였다고요. 잘못 없어. 나도 잘못 없어. 다 회피하지 마. 네, 여러분의 가장 반짝이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저는 아마 20살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20살 청춘들의 반짝임과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다룬 영화 글로리 데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20살 시절이 반짝였어요? 너무 반짝였어요. 저는 지금보다 피부가 더 뽀했고요. 제가 예전에 예. 그 최강희 평론가의 그 신분증 사진을 봤더니 예. 어우 젊었을 때는 굉장히 20살 때 굉장히 잘생기셨었죠? 꽃미남이었죠. 네, 20대 청춘들이 등장하는 글로리 데이. 그러니까 20살 때 이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쟤들보단 저 예뻤어요. 자, 이 4명의 친구 20살이 이제 갓 됐는데요. 김준면 씨가 상우입니다. 해병대 네. 입대하게 되는데 이제 포항으로 그래서 네. 이 상우를 데려다 줄 겸 4명의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란한 그 20살 청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차 안에서 여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네.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네 친구가 도와주게 됩니다. 가서 그 여자를 도와주게 돼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저찌 살인 용의자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들의 20살이 영화의 제목 글로리가 아니라 네. 완전 암흑과도 같은 비극 속으로 치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참 제목이랑 그 설정이랑 굉장히 반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종의 반어법이죠. 원래 20살이라는 시절이 그래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투명하죠. 예, 이게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책임은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네. 사회가 쳐놓은 덫에 걸릴 위험에 또 노출될 네,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글로리데이는 하나의 사건을 설정하고 네. 그 20살이라고 하는 그 시절을 네. 좀 우울하고 암담하고 네. 뭐 이러한 톤으로 이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청춘 영화는 네. 뭐 이제 지난해 개봉했던 스물 같은 경우도 네네. 보통은 청춘 영화는 굉장히 밝고 네. 유쾌하고 뭐 그 시대의 열정이라든지 좀 재기발랄함을 보여주는데 이런 류의 청춘 영화는 좀 낯설거든요. 이 영화도 사실 지금 출연진이 워낙 네. 짱짱하다 보니까 뭐 대중 영화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 사실 설계됐을 당시, 기획됐을 당시에는 저예산 독립 영화에 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대부분 독립 영화 속에서의 청춘은 우울해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가 바라보는 청춘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애매모호한 시절이기 때문에 우울하게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는 대중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작가의 네. 감독의 어떤 주제 의식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톤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 대중 영화와는 달리 좀 독립 영화적인 경향이 네, 강한 네. 영화였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아 진짜 못 살겠다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 왜 이러나? 우리 경찰들 왜 이러나? 우리 부모들 왜 이러나? 우리 애들은 왜 이러나? 참 너무 답답한 심정밖에 안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스물이라고 하는 나이, 이 사회의 청춘들이 이 사회 자체가 그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네. 물을 주거나 독려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두고 옥죄는 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네. 이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영화는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20살 이 4명의 친구들이 경찰이나 이런 부모들에게 대응하는 그 태도들을 보면 네.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죠. 예, 그냥 예.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예. 아니라고만 하고 아니에요. 차고 일어나고. 내가 안 했어요. 네, 네. 형사님, 저 진짜 목숨 걸고 안 죽였어요. 조사해 보세요. 네? 형사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해요. 근데 그건 사실적이에요. 왜? 20살 때는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예, 자기 자신을 세련되고 정밀하게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 자, 지금 나온 이 4명의 배우들 네. 연기는 굉장히
정말 자연스럽고 네. 훌륭하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영화 속에서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배우는 이제 유준열 씨였어요. 대세 배우죠. 네네, 지금 뭐 응답하라 1988 때문에 많이 주가 상승 중인데 역시 유준열 씨는 자기 몫의 역할을 한다. 든든하게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네네. 있고요. 또 지금 뭐 KBS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진수 씨도 네. 영화 속에서 그 나름의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리바리한 청춘의 네네. 자화상을 비교적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 그 엑소의 멤버죠. 김준면 씨가 굉장히 겸손하게도 영화 속의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잠깐 나왔다가 어떻게 네네. 사라지죠? 네네. 네, 그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스포일러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중 자체가 작은 것은 대단히 겸손한 출연이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빅스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작은 저예산 영화에서 그래도 크지도 않은 비중을 흔쾌히 떠맡고 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과 엄지 평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 평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란! 네.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잔혹한 청춘의 자화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리 데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한국 영화가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해만 해도 1년에 1000만 영화가 3편씩이나 나온 걸로 봐서는 한국 영화가 꽤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 주 까칠한 시선에선 관객들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영화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한국 영화 돈을 벌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한국 영화는 겉으로는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해 초에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걸 비롯해서요, 여름에 개봉했던 암살과 베테랑이 나란히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니까 한국 영화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국 영화 점유율은 52%를 차지했고요. 한국 영화를 관람한 관객 수도 1억 명이 넘어서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관객 수와 매출액만 보면 한국 영화는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통계만으로 한국 영화의 속 깊은 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바로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게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투자한 금액에서 얼마를 더 벌었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2015년에 한국 영화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7.2%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오히려 돈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 한국 영화는 전체적으로 27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걸로 나옵니다. 한국 영화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대로 접어든 건 지난 2011년 마이너스 14.7%를 기록한 뒤 4년 만입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죠. 1000만 영화가 1년에 3편씩이나 나왔는데 영화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했다는 통계.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때 비로소 흥행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이 지난해 몇 편이나 됐는지 살펴볼까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수익성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영화는 독립영화 등을 제외한 상업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73편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6편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제작비 규모별로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제작비 80억 원 이상을 쓴 영화들은 평균 26.1%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 미만의 제작비를 쓴 영화들의 경우는 수익률이 처참하게 내려갑니다.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인 52억 3천만 원부터 80억 원 사이의 돈을 들인 영화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2.2%이고요. 10억 원 이상에서 평균 제작비 사이의 돈을 들인 영화들의 수익률은 더 처참해서 마이너스 56.9%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흥행타율이 높은 이른바 대마불사 현상인 거죠. 소수의 대규모 영화들만이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영화는 모두 망하는 상황.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영화 산업이 그리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곳이 못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실제로 지난 2008년에 한국 영화 투자 수익률이 43%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영화사들이 속속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를 한국 영화계의 IMF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대규모 자본을 들인 영화들만이 흥행을 독식하는 이런 상황, 한국 영화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무비부비는 20대 청춘 특집인가요? 다락영화방에서는요, 앞서 최강희 평론가와 얘기했던 글로리데이에 이어서 20대 청춘의 아픔을 그린 영화 수색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승현 감독 그리고 맹세창 공명배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스튜디오에 남자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훈훈하다. 네. 되도록이면 저를 이분들과 투샷으로 잡지 말아주세요. 오징어가 말을 하니까요. 수색역이란 영화 굉장히 뭔가 좀 우리 20대 청춘들의 아픔을 그린 영화고 저는 참 놀랐던 점이 정말 사실적이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훌륭하구나. 어쩜 이렇게 감독님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영화 진행자로서 잘 쓴 시나리오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시나리오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한국 영화 시나리오 마켓이라는 데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제작 지원도 받고 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 콘텐츠진흥원 네네. 이런 데서 이제 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찍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훌륭한 시나리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영화 수색역이 개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제작금이 조금 부족해서 예. 조금 상황이 또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준 이제 배우들도 있고 우리 네. 스태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고마운 마음이 좀 커요.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우리 배우분들이 이제 영화를 촬영을 마친 거는 언제죠? 네, 2014년 초 연초에 2014년 초면 지금 2016년 초니까 2년 정도 됐죠. 2년 만에 개봉했는데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뭐 많은 드라마나 영화 작품을 하면서 네. 최근에는 MBC에서 화정이라는 드라마도 했었고 네. 지금은 1일 드라마 아름다운 당신을 찍고 있었어요. 네.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맹세창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비슷한 시기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네네. 촬영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만의 연기 공부 방법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또 문화생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작년 가을쯤부터 일 다시 시작해서 네. 올해 초에 오장군이란 발톱이라는 영화에서 네. 오장군으로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 상우 역을 맡으셨잖아요. 네. 우리 공명 씨가 생각하는 상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상우라는 캐릭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아니면 친구들 안에서 그냥 표현이 서툰 친구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영화를 보시면 감정선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감독님과 계속 얘기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제가 상우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절반 넘게 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맹세창 씨가 맡은 윤석이라는 역할은 이 영화에 있는 다른 20대 친구들과 좀 다르게 좀 성숙하고 그리고 끝까지 좀 상우를 품어주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네네. 우리 맹세창 씨가 봤을 때는 윤석 어떤 캐릭터로 보셨나요? 일단은 저랑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럼이 없고 또 활발하면서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는 약간 평화주의자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상우를 품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네. 어떤 일종의 외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영화 속에서 보시면 마지막 상우의 뒷모습을 보면서 윤석이가 충분히 씁쓸한 어떤 그런 결말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조용히 이렇게 조심히 가라라는 말로 마무리 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친 거죠. 이 비정상적인 친구들 사이에서. 예. 그러면서 또 엔딩에서는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꼭 참고 차를 버리고 돌아서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상해만 입지 않았지 생각보다 굉장히 불쌍한 인물이거든요. 이게 20대 청춘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어두워요. 이렇게 어두울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영화들이나 네. 뭐 굉장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화를 한참 공부하던 시기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이런 영화였고 저도 모르게 제 감성이
약간 어둡지 않았나. 오늘 옷도 약간 어두운 옷 입고 오셨어요. 네. 우리 그 배우들이 봤을 때는 감독님이 바라보는 그 20대들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20대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혹시 뭐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왜냐면 저는 실제 영화 배경이 있는 수색역이라는 공간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는 네. 동네에 살았었어요. 어디요? 상암동이요? 저 연신내라고. 아, 연신내. 네, 알죠, 연신내. 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넘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예. 그런 동네 살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풍기는 뉘앙스나 어떤 자본이 유입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헛된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었고, 사실 단순히 동네 환경적인 분위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실 요즘 20대 저 포함한 제 친구들까지 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색역이라는 영화가 최승현 감독의 이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영화라고 들었는데 지금 등장하는 4명의 배우들 가운데 누가 가장 감독님과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캐릭터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시선이 윤석이 쪽에 가깝고, 윤석이, 네. 근데 뭐 친구들이 바라보는 저희 모습은 호영이 쪽에 또 가깝고, 있는 듯 없는 듯 뭔가 또 지켜보기도 하고. 네.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셨기 때문에 극 중에 있는 4명 모두가 감독님의 아이덴티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호도 있으신 거예요? 상호 같은 면도 당연히 있겠죠. 욕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시원하게.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배우분들은 이 수색역을 찍으시면서 영화를 뭐 보셨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찍었었을 때 추억이 너무 새록새록 네네. 생각이 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맞을 짓 많이 했어요. 영화에서. 예. 맞아요. 맞을 짓을 많이 해서 많이 맞았는데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여자 선미 역할로 나온 누나랑 네. 막 싸우면서 맞는 게 가장 기억이 나요. 아, 예. 그게 시사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가장 리얼했다고. 예, 맞아요. 예. 누나가 정말 때렸거든요. 정말 너무 아팠어요. 아니 어떤 의도로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는지. 사실은 상우가 그래도 남잔데 네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 상우가 한마디 하거든요. 힘 진짜 세다고.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장면이죠 이게? 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여자한테 맞는 남자. 그래요? 골목길에서 어떤 아줌마가 막 아저씨 때리고 있고, 네. 아저씨가 때리다가 점점 자기가 맞고 뭐 이런 좀 잔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뭐 부여하자면 상호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조금은 의지를 하던 그런 여잔데 네. 그런 여자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한테 큰 별로 의미가 없는 남자였던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야채 가게 총각이다 보니까 트럭 운전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수능 끝나고 바로 면허를 땄거든요. 그게 2010년인데 장롱 면허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만에 운전대를 잡으니까 같이 출연했던 호영 역의 진성이 형 같은 경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조수석에 있는 손잡이를 절대 안 놓더라고요. 겁이 나서? 네. 근데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운전 되게 잘하던데요? 그래서 아마 윤석이 연기 중에 최고의 연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시나리오 상을 받고 그 수많은 명장면이 있는 영화 중에 본인의 트럭 운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수색역이라는 영화가 관심에 대한 영화라고 들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뭔가 이제 던지고 싶으신 메시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영화를 보고 각자 뭐 분석하기 뭐 나름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영화 속에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수색역이라는 영화는 친구들이 국한된 얘기지만 친구가 아니라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뭐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네. 수색역 측에서 뭔가 뭐 고맙다는 뭐 표현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네. 수색역장님 이 방송 보시면 영화 상영이라도 한번 수색역에서 해주시면 괜찮잖아요, 그죠? 수색역 네, 하면. 네. 예. 우리 두 배우께서 관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아무래도 영화가 특성상 좀 거칠고 무겁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호라고 해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히 또 말씀드리자면 영화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서 저희 같은 독립영화에 꼭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색역이라는 영화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이렇게 개봉하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많은 스태프분들하고 고생해서 찍었던 영화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독립영화로서 좀 투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신선한 느낌을 좀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화관에 와주셔서 저희 수색역이라는 영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관객의 입장으로서 수색역을 좀 봤지만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색역의 최승현 감독 그리고 맹세창 공명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